싱킹 브리지 타임즈 2024년 9월 1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미 하원 차이나 위크 중공산당 대응 25개 법안 초당파 통과. 강우찬 기자가 에포크 타임즈 한글판으로 뉴스레터로 보내온 내용입니다. 9월 9일에서 12일 차이나 위크 중국 공산당 겨냥한 25개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이 중국 공산당의 군사, 경제, 이념, 기술적 위협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25개 법안을 통과시키며 차이나 위크를 마감했다. 하원은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중공특위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생물보안법, 중국 공산당 드론 대응법, 대만 분쟁 억제법 등 25개 법안이 상당수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차이나 위크 25개 법안은 공화당이 주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많은 동의를 얻었다. 또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중 강경책에 대한 유권자 지지가 높다는 점에서 상원 통과 전망이 밝은 편이다.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구분해야 한다는 개념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중정책 브레인 마일즈 위 중국명 위 마오춘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을 공격하는 것은 중국 인민이 싫어서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P통신은 이번 캠페인은 중국의 권력을 억제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드문 의견 일치를 보여준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중 죽이기는 계속될 겁니다. 주요 법안 만장일치 혹은 압도적 지지로 통과. 중국 공산당 견제 공감대. 주미 중국 대사관 류퐁위 대변인은 중미 관계에 심각한 간섭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고, 뉴욕타임즈는 이번 차이나 위크는 미국인들에게 중국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공화당뿐이라는 인상을 주려는 정치적 의도를 깎아내렸다. 이렇게 또 좀 소개를 하고 있네요. 중국은 기달림 할리, 카멜라 해리스는 반중이 아니라 약하고 예측 가능한 이상적 리더라고 건도 다이스케라고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키워드는 쇄신감, 어느 후보에게 시류가 오고 있는가, 일미에 공통되고 있는 지금의 시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쇄신감일 거다. 일본 총리 선거도 지금 곧 다가오죠. 미국 대통령 선거의 키워드도 마찬가지로 쇄신감이다. 국내의 분열과 인플레이션, 국외의 전쟁에 대한 대처 등등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은 쇄신감이다. 이런 입장의 견해를 내고 있네요. 해리스 후보가 보여준 쇄신감에 대해서 좀 상징적으로 소개를 했고, 미중 관계의 향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최근 선언 70주년을 맞은 외교 5원칙의 하나로 내정 불간섭을 놓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공공 후보를 지지한다는 등의 말은 결코 하지 않는다. 중국이 강대국의 리더를 판단할 때의 요소는 주로 세 가지 점으로 판단을 한답니다. 첫째, 그 리더가 친중파냐 반중파냐. 둘째는 강한 리더냐 약한 리더냐. 세 번째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냐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중국한테 제일 좋은 것은 친중파로 약하고 예측 가능한 리더다. 아마 이거에 해리스가 해당하지 않겠냐. 해리스 후보는 중국의 무관심, 그녀는 언제든지 관료가 준비한 원고를 낭독하는 수준입니다. 중국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반중파보다는 친중파에 가깝다는 해석이다. 즉 궁합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월스 부통령 후보는 1994년 결혼할 때도 신혼여행은 중국이었고 미국인을 중국에 파견하는 여행사까지 차린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30차례 이상 방중한 순수 친중파다. 2016년 이후에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주지사를 맡고 있는 미네소타주는 중국에 사무소를 두고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란 얘기죠. 한마디로 부통령 후보는 친중파가네요. 중국은 해리스 지지인가? 민주당 외교는 전통적으로 예측 가능한 외교를 한다. 어느 쪽 대통령이 되든 대중 강경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역시 중국은 해리스 지지를 보인다. 미중의 대중전략 전문가를 다음에 세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냉전의 전사, New Cold Warriors. 미중의 경쟁관계는 제로섬 게임, 한쪽이 늘어나면 그만큼 다른 한쪽이 줄어드는 관계이고 워싱턴과 베이징은 냉전 상태에 있으므로 더욱 공격적인 전술을 취할 필요가 있다. 경쟁의 관리자, 컴페티션 매니저, 미중의 경쟁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므로 중국과 공존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세 번째는 타협파, 어코모데이셔니스트, 중국의 영향력의 확대는 원치 않지만 중국과 충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미국 내에 대중 전략 전문가들이 있다는 거로 분류를 하고 있네요. 실제로 미국 전역에는 약 400만 명의 중국계 미국인이 있고 약 650만 명의 유대계 다음으로 강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유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역사의 역전 현상은 이민 유입과 큰 관련이 있다. 그 서구도 그렇지만은 자기네들이 잘 살고 허드렛 일 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북아프리카나 중동 등에서 난민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서유럽이었지만은 지금은 자기네들이 코가 석자가 되는 꼴이기 때문에 이민이나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가 혼란해지고 또 이슬람이 좀 팽배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럽 내에서도 극우 쪽이 목소리가 좀 높여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 중국계 미국인들이 400만 명이면은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투자자들이 철수하면서 중국의 스타트업 시장은 죽어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나 환자와 같다. 제이슨 마 포춘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벤처캐피탈 회사의 자금 조달도 비슷한 방식으로 무산되면서 매년 중국에서 시작되는 신생 기업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둔 한 임원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업계 전체가 방금 우리 눈앞에서 죽었다고 말했다. 기업가 정신은 죽었다. 보는 것이 매우 슬픕니다. IT 주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중국에서 설립된 기업 수는 269에 불과하며 2023년 집계치인 1202개를 밑돌고 있으며 2018년 최고치인 51,302개에서 거의 99%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 신생 기업 수 생기는 게 말랐다 뭐 이런 얘기네요. VC 벤처 캐피탈 기금 모금도 비슷한 급락세가 있다. 중국의 스타트업 창업이 붕괴된 것은 경제가 경기 둔화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냉각이 계속되고 시진핑 주석의 민간 부문 단속, 반부패 캠페인, 공동 번영 운동은 기업 활동에도 찬물을 끼얹어 있다. 더 많은 투자자가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국영펀드가 더 큰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현재 시장 자본의 약 80%가 국영펀드에서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한 이러한 펀드는 투자 관리자에게 수익을 보장하도록 요구하여 위험이 낮은 기회를 찾거나 중국의 기존 우선순위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유도되는 형국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한 중국 혁신 전문가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인터뷰에서 고위험하고 잠재력이 높은 벤처에 투자한다는 벤처 캐피탈 정성과는 모순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 중국 국영펀드가 이제 벤처 캐피탈 회사들은 왜 회사가 실패했는지를 정부에 설명을 해야 될 정도라면은 이거 곤란한 거 아니냐. 누가 벤처 캐피탈 하려고 그러겠느냐. 자금 좀 밀어줬다고.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과연 벤처 캐피탈이 작동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뭐 있긴 있어도 그렇게 우리나라도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장래성이 있으면은 결국 그 벤처 캐피탈이라는 것은 열을 투자해서 2할만 성공해도 대단한 성공이라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8할은 돈을 날릴 각오라고 돈을 밀어줘야 되는 그런 그 풍토가 되어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의 그 국영펀드는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만과 반도체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피터 자이안이 9월 16일 날 방송한 내용입니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에서 지배적인 업체로 자리매김했지만 중국과의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공급망 취약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점이 우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급망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대만 근처에도 없는 수천 개의 기업과 위치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우려를 건너뛰고 대만과 TSMC, 대만 반도체 제조위원회소와 같은 기업들이 미래에 계약한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만이 미국, 일본과 협력하는 것을 보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TSMC가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시설을 건설할 것으로 요구했지만 실현되지 지금 않고 있다. 대만의 미국 내 노력은 미국을 달래고 호의를 유지하기 위한 가부키에 불과하다. 연극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의 새로운 팹은 미국이 원하는 첨단 기술을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구마모토 현에 지금 TSMC 공장 짓는 것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인텔과 같은 기업들이 대만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모방하고 능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진전은 어려우며 내년이나 2년 안에 어떤 기술도 곧 나올 것으로 기대되진 않는다. 미국 인텔도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대만은 현재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매우 전략적인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정한 TSMC가 한마디로 그 전반적인 느낌은 TSMC를 100% 의지할 수는 없다. 이런 뜻 같기도 합니다. 자이샨카르 핵심 기술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를 요구했다. 더 인디안 익스프레스라고 인도 언론인 것 같습니다. 서울발 올해 3월 6일 날 한 건데요. 인도 유튜브에서 제가 캐치를 했습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조태일 장관과 함께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인도 한 공동위원회 회의 JCM 공동위원장을 맡아 이달 초 자이샨카르 외교부 장관이 한국 최고 지도부를 만났다. 이 회의에서 그는 양국 관계를 보다 현대적으로 만들기 위해 중요하고 새로운 기술, 반도체, 그린 수소와 같은 인도의 전략적 파트너십 새로운 영역을 확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과 인도 관계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렇게 이제 이 소개하는 유튜버를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반도체가 지오테크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대로 가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인데 한국이 통제하고 보호할 것이다. 이 표현을 왜 했는가 해서 또 이런 뉴스하고 연결해 보면은 전반적으로 인도에 한국 반도체 공장 와달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게 되면은 인도에서도 정부 지원금을 미국 못지않게 좀 잘해 드릴게, 이런 얘기도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군 남녀모들을 위해 제작된 최초의 미국 잠수함 USS 뉴저지 진수 스티븐 소라체가 폭스 뉴스에서 보도했어요. 이게 핵 잠수함인데 기념식에서 취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내부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걸 다 바꿔가지고 이 잠수함은 그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에 활동했던 전함 BB-62에 이어 뉴저지 이름을 딴 세 번째 미 해군 함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사진인데요. 이 사진 속에는 여군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태로 봐서는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군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어쨌든 이제 핵잠수함은 그 수면으로 안 오르고 오랜 기간 해수 그 바다 밑에서 활동해야 되니까 남녀 승무원들이 지내기에 어렵지 않게 그 합동 그 잠수함으로 개조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에어로 바이런먼트의 스위치 블레이드 드론은 미 육군의 최신 빅배팅, 작지만 강력한 탄약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로렌 프리아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보도했습니다. 스위치 블레이드 드론은 소형 휴대용 차량에서 공격 및 정찰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미군은 담보를 줄이고 정밀한 항공 지원을 위해 드론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왔다. 이러한 종류의 공격 드론은 현대전쟁의 혁명을 일으켰다. 공격과 정찰에 사용되는 어슬렁거리는 탄약인 미 스위치 블레이드 드론의 무게는 10파운드 미만이며 병사의 배낭에 넣을 수 있다. 이 배낭을 메고 다니다가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탕 쏘면은 이제 작전에 들어간다 이게요. 멀리서도 실시간 정찰이 가능하고 이 드론은 또 변형을 시켜서 또 할 수 있다.
자, 이제 미래 전쟁은 드론 전쟁으로 많이 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대의 그 드론이 보이는데, 자살 폭탄 드론은 아무래도 그 일본의 가미가제한테서 배운 아이디어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한국 25세에서 39세 미혼자 60% 이상, 코리아 웨이브 그 일본판입니다. 그 미혼자가 전체의 66.3%를 차지하고 그중 50.6%가 부모와 함께 캥거루족이다. 우리 아들놈은 캥거루족은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나갔어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특히 20대 후반에서는 부모와 동거욕이 57%에 이른다. 뭐 나가서 임대 뭐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조그만 방이라도 얻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2022년 기준 청년 중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33.7%로 전년보다 2.3%포인트가 낮아졌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배우자 비율이 40.4%로 남성 27.5%보다 12포인트 높았다. 수도권에서는 기혼자가 31.7%에 불과해 지방보다 낮은 경향이다. 특히 서울은 기혼자율이 25%로 낮지만 세종은 51.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생활에 안정이 되는 그 행정도시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많겠죠. 또 기혼 청년의 수입은 미혼자보다 높고 남성은 특히 차이가 크다. 기혼 남성의 중위 연봉은 5천만 원 선, 미혼 남성은 3,400만 원 선, 반면에 여성은 미혼자가 다소 높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볼 얘기네요. 미혼 남성은 3,500만 원 받아도 많이 받는 건데 여성은 다소 더 높게 받는다, 미혼자가. 젊었을 때 막 활용하고 경력이 좀 오래가, 이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남성들은 다 군대 갔다 와야 되니까. 저는 여성도 군대 보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기혼자의 75%가 자녀를 뒀으며 특히 30대 후반에 83.8%가 자녀를 두고 있었다. 또 미혼자 중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의 취업률은 높고 수입도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을 앞지르고 있다. 당연히 취직을 하면은 나가서 살라고 그러겠죠. 상식적인 얘기일 것 같습니다. 성태윤, 출산율 반전 이미 일어났고 유지 확실시 어느 정도도 못한 일, 요거 좀 자기네들이 너무 또 자랑질하는 것 같네요. 잠시 어떤 그 통계 수치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대담은 이재원 경제정책부장이고 정리는 이미호 기자가 했답니다. 조선 비즈에서 보도했습니다. 출생아 수 전년비 8년 만에 증가,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올라갔다. 결혼식 금융세제상 불이익을 적극 정비한 결과다. 결혼할 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것도 좀 들어가는 거죠. 늘봄학교 선생님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 구두 설명있는 걸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 혼인 건수 1분기에 5만 4천 건, 2분기에 5만 6천 건인데 전년 동기보다 0.4%, 2분기에는 17.1%가 혼인 건수가 더 증가했어요. 출생아 수는 2분기 거만 설명을 했는데 1.2% 출산율이 상승을 했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결혼을 하면 출산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죠. 그 동양적인 정서가 미혼 상태에서 미혼모 이런 거를 좀 바람직하지 않게 보니까 이렇게 되겠죠. 제가 종종 저출생은 실버 블릿,
스스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고 말을 쓰곤 한다. 저출생 극복은 정부가 여러 정책 이슈를 가지고 계속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간 강조해 온 일가정 양립, 보육과 교육의 결합, 주거 문제 해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메리지 페널티를 적극적으로 정비했다. 혼인신고 시 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 세액공제 금액 상향 등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종합적으로 출생률이 좀 상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연결해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해서 근로 일수가 그 예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니까 노동쟁이라든지 그 파업 이런 파업이겠죠. 그런 것들이 좀 줄었다. 그런 거하고 또 출생률하고도 상관관계로 연결이 되는 식으로 좀 소개를 했네요. 중국이 완전 장악한 동남아, 이젠 희망마저 사라졌다. 충격적인 중국인 비율, 마지막 희망은 한국 통일, 국뽕 그 채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굴토 전략TV라고 어느 쪽에서 운영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동남아시아에 화교들이 꽉 깔려 있어가지고 결국 뭐 이제 희망마저 사라졌다. 뭐에 대한 거가 이제 희망이 사라졌다는 건지. 중국 학교 출신들 전부가 현재의 중국에 모두 협조적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베트남의 중국의 투자 비중이 좀 커지고 있다. 한국이 꽤 높았었는데 한국보다 더 요즘 투자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방송이 조금은 저도 그 근거 출처를 무지 좀 앞에 내세우고 있지만은 이런 거에는 이제 그 출처 뭐 이런 것들을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이제 그 어디서 가져온 의견이고 데이터인지 이런 게 좀 불명한 것 같습니다. 이 파란 글씨는 그래서 제가 작성해 본 건데요. 화교는 청나라와 중국 공산당 이후의 화교와는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민족이 지배하던 청나라 때 만주 지배족의 지배를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이민을 간 원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공 이후의 이민자들 중에는 부자들은 중공의 지배를 벗어나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들이 많다. 주로 홍콩 출신들이 그럴 것 같고요. 최근에는 동남아보다는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생활하기에. 특히 캐나다나 미국을 또 선호하기도 하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에 600만이라서 아까 400만 중국계 미국인들을 얘기했지만은 미국을 장했다고 표현할 수 있냐. 그러니까 동남아의 화교들이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을 동남아 나라를 장악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대만은 특히 국공내전의 패전에서 넘어간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대만 이 사람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니고 누군지 모르지만 나레이터는 여성인데 뭐 이민 가고 그 수치 그 많아지면은 그 대만은 뭐 대만 자체가 중국이라고 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만은 인과관계가 아니고 불분명한 상관관계의 이 희망은 마지막 희망은 한국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비약적인 거 아니냐. 이런 거 하기 이전에 한국 통일을 하려면은 저는 순서적으로 한국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온다고 꽤 많이 그 배운 사람들이 뭔 근거로 희망을 그렇게 하는 건지 희망과 그 논리적인 근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근데 많은 이 엘리트들이 뭐 소수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다.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라는 게 인생사나 역사에 있을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은 중국 해체가 먼저다. 그게 이루어지고 중국의 힘이 약화됐을 때 한국이 통일도 가능하고 또 만주까지 진출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 한국인들이 알래스카에 몰리는 이유는 이것도 그 국뽕이라고 여겨지는 그 국토전략 팁인데 조지 프리드먼의 그 The Next 100 Years라는 책을 통해 있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네요. 한국이 2030년 이전에 통일될 것이라고 예고. 그럼 얼마 안 남았잖아요. 북주민 먹여 살리려면 대규모 건설 사업이 필요한데 연해주부터 축호 특화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을 하면 된다. 2020년대에 러시아의 급작스러운 붕괴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는 북한의 개방과 러시아의 연해주의 개방을 의미한다. 이 논리에서 러시아의 붕괴 시 연해주를 중국이 먹는 것을 막을 대안은 무엇인가? 뭐 한국한테 뭐 좋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희망 고문일 것 같은 근거 없는 희망인 것 같은 그래서 중국 해체가 먼저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조지 프리드먼의 한반도 통일 예측 조건은 아마도 중국 해체가 아니겠느냐. 그래야 중국 CCP가 만주에서 우선 물러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미중 정쟁에서 왜 우리가 미국 편에 강하게 붙어야 하는지 친중파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축호 특화까지 연해주 거기에서 이런 고속도를 만든다면은 중국이 가장 적합한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아니 그죠 북한이요. 최근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산 원유를 수입 알래스카 원유의 전략적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과도하게 도시화되고 인구 밀집화에 지친 그런 사람들의 피난처로 부상이 된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가 한국인들이 알래스카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소개하고 있네요. 최근에는 여기가 알래스카 그 알루션 열도 여기 어느 섬에서 그 육군 내 미국 육군의 훈련을 했죠. 사실 알래스카하고 조금만 저거 하면은 이 좁은 그 해협을 무슨 큰 철교 내지 다리를 논다 그러면은 연결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 않겠냐. 향후 요즘에 지금 뭐 추석 때도 이렇게 지금 열대야 뭐 이거 경보가 났는데 참 머리털 나고 처음 추석 때 이렇게 더운 거는 머리털 나고 처음이고 한마디로 뭐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렇습니다만은 잠깐 북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네요. 보통 반이란 약자가 강자에 갖는 감정인 경우가 많다. 양상훈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뭐 자관 반일 감정에 대한 걸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우리나라는 전체가 이노베이션 강박증까지 되고 있다. 이런 역동적인 국민과 사회가 왜 일본 같은 나라에 대한 피해의식과 낡은 반감정만 그대로 갖고 있는지 의아할 정도다. 민주당의 반일 캠페인은 뭐 지들이 하려면 헐라이게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약소국인 것처럼 여기고 강대국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는 식은 솔직히 무식무지하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으로서 삼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가 막힌 것은 일본의 군사력은 언제든 한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그렇게 썼습니다. 지금 한일 양국은 군사적으로 볼 때 침범을 두려워할 적은 오히려 한국이 아니고 일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국의 북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일본이 앞선 분야는 해상 자위대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GDP도 좀 유사해져 가고 있고 우리가 좀 더 높아졌을 확률이 높다고 그러죠. 여기다가 한국이 세계 최강급인 현무 미사일을 쏘면은 일본은 마비될 것이다. 이런 비현실적인 가정까지 하는 것은 군사력에서 앞선 나라의 정치인들이 약한 나라에서 쳐들어오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겁주는 그런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 삐삐 수백 대 동시 폭발, 최소 9명 사망, 2,800명 중경상. 최혜순 김동연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NYT 폭발물 호출기는 대만산, 이스라엘이 미리 폭발로 해서 터뜨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레바논에 가는 그 삐삐 대만산이 내는데 그걸 언제 그렇게 작업을 해서 폭발물을 거기에 삽입을 했다. 근데 뭐 사망자도 나오고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간 이스라엘 아주 무섭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BK 고려인 공개 매수 시도가 적대적 인수방법이라고 일각의 주장에 대해 최대주의 경영권 확보 지원이 경영권 차원이라고 반박을 했다. 이런 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MBK는 공개 매수는 경영권 경영하에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 뭐 자관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것이 원래의 제목인데 은근히 그 MBK 쪽을 영풍과 MBK 쪽을 두둔하는 기사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 제목 본문에 있는 거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영풍과 장씨의 일가의 고려인 비율은 33.1%로 최씨 일가 15.6%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윤범 회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다른 구성원이나 경영진, 임직원분들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바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자기네들은 현재 그 최윤범 회장이 물러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영풍 측은 이대주주 그룹 최씨 일가와 이렇게 격차가 나는
최대 주주가 경영권 강화를 위해 시장에서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것이 어떻게 적대적 M&A로 매도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런 표현을 했네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차이가 있다면은 그러면 MBK하고 손을 잡을 필요가 뭐 있겠냐고 제가 좀 묻고 싶네요. 대리인 최은범 회장이 최대 주주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부딪히자 반발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풍 측에서는. 영풍과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상 장영진 고문을 총수로 대기업 집단 영풍그룹의 계열사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최 회장 측이 주장하는 계열 분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제가 알기로는 영풍 자체의 그 주주 구성에도 최씨 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단지 영풍 대 고려 아연에 대한 것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글쎄요. MBK 파트너스는 현대차, 한화, LG 등이 기업들의 최윤범 회장의 우호 지분이 아니란 점도 다시 한번 주장했다. 우호 지분이라면은 이 투자를 할 때 최 회장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등 공동행위 주요 주주로 공시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지 않느냐. 다만 해당 기업들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대해서만 공시해 공동행위자임은 밝힌 바가 없다는, 이 뜻 참 이게 법이라는 게 뭔 얘기인지. 자관 이 조그만 중소기업들도 서로 음해 공작을 하고 치열한 경쟁 업체인 경우 SNS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페이크 뉴스를 날리고 뭐 갖은 소송을 다 벌리고들 자빠지고 뭐 이렇게들 하고 있는데, 뭐 대기업도 결국은 이거는 뭐 경영권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소기업끼리 그 제품 경쟁이든 또는 대기업 내에서의 경영권 경쟁이죠. 결국은 이 경쟁사회의 법치국가에서 법의 이름으로 누가 그 법의 해석이나 법을 잘 적용해서 속된 말로 헤쳐먹느냐. 법치국가라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리고 최근에는 그 SNS 이런 것들이 익명성 이런 것들이 더 이런 대기업보다도 민간인들의 그 인신 공격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그런 그 악성 그 페이크 뉴스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나중에 그게 아니다라고 밝혀지더라도 뭐 그러면은 내가 잘못 알았어요. 하지만은 이미 실추된 손실을 보상할 길이 없다 이게요. 만회할 길이. 그래서 또 소송을 걸어서 한데 민사소송뿐이 안 되는 거죠. 잠깐 이게 뭔가 좀 이 강한 게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댓글 수준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자꾸 제가 일본 거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아새끼들의 그 댓글 수준, 댓글 부대 전문적으로 하는지 몰라도 반말 짓거리면서 인신 공격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그런 댓글은 강제적으로 삭제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글쎄요. 자관 아주 세상이 편해진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조금 여기에서 여담이 흘러갔네요. 영풍 자체는 자기네들이 경영을 고려할 만큼 잘하고 있는지 한번 그게 궁금해지네요. 일리노이 미망인 돼지도살 사기로 $100만 사람을 잃다. 이 사기를 발견하는 방법은 미국 내에서 에리카 드 마스크는 마침내 다시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대신 돼지도살 사기로 몇 달 동안 평생 모은 돈을 잃었다. 이러한 소위 돼지도살 사기는 사기꾼이 피해자의 신뢰를 장기간에 걸쳐 얻고 그대로 살찌우기를 한 후에 돈을 모두 훔쳐 살찌우기를 하는 사기 유형이다. 이제 그녀는 주택, 주식 대출과 인출한 투자에 대한 세금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한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이름에 $400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긴 하네요. FBI 금융범죄팀의 제임스 바나클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에는 35억 달러가 훨씬 넘는 손실이 보고되었고 미국에서는 약 4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다. 온라인이나 문자를 통해 사기의 작동 방식. 첫 번째, 때때로 사기꾼은 실수로 잘못된 번호로 문자를 보낸 다음 대화를 시작하려고 시도한다. 비서가 저 번호를 잘못 입력했다고 주장하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 그 친구 잘못 누르면은 아니요 그냥 그래요. 나 그 아주 사진을 이쁜 사진 올려놓고 뭐 저도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눌러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뭐라고 도덕군자도 아닌데 그랬는데 뭐 자기가 한국에 오는데 뭐 마중 나올 수 있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장관 그거 하나 눌러놨는데 뭐 계속 여러 군데서 뜨는 거. 이게 전문적으로 사기하는 애들의 어떤 수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또 제가 취급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아까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저기 기업 경쟁에 아주 혼탁스러운 가짜 뉴스 퍼뜨리고 댓글 부대 운영하고 정치하는 애새끼들부터 그렇게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배워가지고 민간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하고 경제는 같은 겁니다. 공존의 양면이죠. 두 번째 수법은 그런 다음 사기꾼은 연애를 통해 또는 수익성 높은 투자 기회를 제안하여 신뢰를 구축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점점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신뢰가 쌓이면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정적 요청은 피해자의 저축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을 확보할 때까지 규모가 커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 꿀을 빨아먹을 때 빨대 꽂아놓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동남아에서 발생하며 인신매매 피해자를 이용해 사기를 수행한다. 이게 지금 필리핀이 영어들을 하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분명히 그 본거지는 그 필리핀일 거라고 생각해요. 당시 최근에 그 필리핀하고 미국하고 다시 정치적으로 관계를 조화라 하는데 최근에 중국 스파이 혐의 필리핀 지방도시 시장 청사 뒤가 바로 사기업체 사무실 허가 사례 이런 뉴스도 있었죠. 유명한 사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법.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따르면 60세에서 69세 사이의 사람들이 사기꾼의 표적이 된 두 번째 그룹으로 2022년에 20만 216건의 신고, 많기도 하네. 소셜 앱이나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 특히 초기 회의 후 대화를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려는 사람은 주의하세요. 그리고 문자 오는데 문법과 맞춤법에 주의하세요. 이러한 사기 중 상당수는 해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어색한 문장 구조를 사용하거나 단어와 철자를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